중국군은 실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군의 첨단 장비와 대규모 훈련을 되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스펙대로 훈련한 대로 발휘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중국군은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만 침공도 아주 고난도 작전에서는 결정적 한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JB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램팩에서 한 발언이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고정 항공모함과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또 되게 의미가 심장한데, 중국의 건국을 주도한 마오쩌둥 주석이 모든 권력은 총국에서 나온다는 말을 했죠. 이게 중국 내부에서 권력 구조에서 당과 군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현재 시진핑 주석에게도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25 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 중국군이라고 바꾸는데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인데요. 이를 줄이면은 중국군이 아니라 중공군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아니라 당군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여기 주석인데 여기서 군령권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내에 국방부는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군에 대한 공산 등의 그립이 상당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모든 권력은 총국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말은 무력과 이 무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오 같은 경우에는 1929년에 푸젠성 룽엔시 구텐이라는 지역에서 제9차 공산당 대표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총이라는 것은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원칙은 당이 총을 지배하는 것이니 결코 총이 당을 지도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군대가 당을 지도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강조했는데요. 2014년 10월이죠. 이때 시진핑이 구텐에서 군 최고 지휘부 400명을 소집합니다. 1929년 마오의 제9차 공산당 대표회의를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요. 여기서 시진핑은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핵심은 절대적이라는 말에 있다. 불순물이나 가식이 없는 배타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충성이어야 한다. 군이 당에 대해서 절대적 충성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하는 쉬차이허우를 숙청했습니다. 부패를 이유로 숙청을 했고, 그리고 대대적인 군부 숙청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1기 5년, 2014년부터 2018년 1기 동안에 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중국군 인사는 장성급이 100명 이상이라고 하고요. 장교는 13,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같은 군부의 숙청의 주요 목적은 군부 내의 장점인 세력을 솎아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은 시진핑의 절대 권력에 지키는, 보위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시진핑의 영향력을, 정치적 영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군에 대한 장악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군에 대한 그립을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군의 수뇌부가 자주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이나 대만 침공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숙청 인사만 보면 되게 면면이 화려합니다. 허웨이동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국의 군령권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잡고 있다고 그러죠. 거기 부주석입니다. 그리고 허웨이동 부주석이 최근에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보여서 숙청 가능성이 제기됐고 결국 확인됐습니다. 근데 허웨이동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사라고 해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허웨이동은 시진핑이 발탁한 푸젠방 또는 대해방, 대만 해방파, 그러니까 푸젠성에서 대만 해방 전쟁을 준비하고 기획한 그런 세력을 핵심 거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웨이동 말고 мя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도 역시 수청이 됐는데요. мя오는 군 인사와 사성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책임자인데요. 그 역시 시진핑의 최측근이고 푸젠방 소속입니다. 이 두 사람에 앞서서 웨이펑어, 리상푸 전 국방부장 두 명이 연달아 숙청됐고요. 리위차오, 저우 야닝, 로켓급 지휘부도 숙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스퉁 전 육군 정치위원, 리차오밍 육군사령관,
위안하즈 해군 정치위원, 왕춘닝 무장경찰부대, 중국에는 무경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는데 여기 사령관도 중줄이 낙마를 했습니다. 이들 숙청된 최고위급 장성당 다수가 мя오나 허웨이 등처럼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사실 이들에 대한 충성심을 믿지 못하고 재확인 받으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계속 공포를 앞세워서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잦은 인사 교체는 군 지부내에서 잦은 인사 교체는 충성심 위주의 군 인사를 더 부추기면서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충성심 하나만으로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도 높여지고 결국은 사기를 저하하면서 군의 작전 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진핑이 숙청의 칼날은 로켓군에게 많이 향했는데요. 중국에서 로켓군은 핵과 미사일을 담당하는 독립군종입니다. 이 로켓군의 핵심 부대에는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늘어났고 결국 이러면서 작전 수행 능력에 단기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서방 세계의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무기의 역량을 늘리면서 군사적인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이같이 지휘 체계가 불안할 경우에는 대만 침공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만 침공 가능성은 경제적인 부담이나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회적 안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무력 통일의 준비를 완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지휘부 교체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작전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럴 경우는 대만 침공 가능성이 단순히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의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각해서 시진핑이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런 부패 상황이 중국군의 전투력과 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 미국에서 RFA라는 방송이 있죠. 거기서 옛날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군사령부 참모 장교 출신으로 2016년에 미국으로 망명한 야오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최종 계급은 중령이었습니다. 야오청을 인용해서 중국군의 부패 사례를 RFA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만연한 부패와 자금 부족이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갉아먹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사례로 중국 공군, 로켓군 인사들이 미사일 연료를 가지고 허거를 요리하면서 썼다 이런 폭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졌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이 수리가 됐기 때문에 창고에 그냥 가득히 쌓여있는 미사일이 부지기수다. 이래서 이게 또 시진핑의 숙청 과정에서 군부 숙청 과정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런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시진핑의 군부 숙청 칼날이 주로 로켓군에게 향해 있다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적발돼서 로켓군이 부패 척결의 핵심 목표가 아니었나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때문에 군수 무기 조달, 그다음에 장비 현대화, 핵심 무기의 품질 저하, 비효율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금전을 매개로 해서 진급을 거래하거나 인사부정 같은 거는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막고 아까 말씀했듯이 무능하고 충성심만 내세운 인사들을 지휘권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전투력과 지휘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상관이 부패할 경우는 밑에 있는 부하 장병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J.B.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5일에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랜드팩이라는데요. 랜팩에서 한 발언이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광활한데 군사작전에 가장 어려운 요소가 거리의 횡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 경우 작전을 펼치기 힘든데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섬이나 고정 항공모함과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또 되게 의미가 심장한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하면서 어느 충돌
충돌에서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지휘부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 어느 충돌,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 누구가 저지른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이 결국 한반도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반도의 안전과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더 벗어나서 인도 태평양의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노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얘기하죠. 더 큰 인도 태평양의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영내 작전과 활동,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겠다 이런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수많은 곳에 수많은 병력을 보내 주둔을 시키고 있지만은 붙박이로 주둔할 경우에는 미국의 셈법에서는 손해감 없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안전만 책임질 뿐 아니라 대만 사태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유사 사태에도 개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미국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가 아닌 국가를 바꿔가면서 활동 영역을 높이는 것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냉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미군의 주둔을 재설계하면서 만들어내는 개념이 전략적 유연성인데요. 이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주한미군의 AH-64 아파치 부대가 이라크로 파병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한반도가 아니라 이라크에서의 미군 지원을 위해서 이라크로 주둔지로 옮긴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대만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주한미군의 이런 모습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브론슨 사령관이 예상한 건데요. 특히 이번 랜셋 회의는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브론슨 사령관뿐만 아니라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육군을 담당하는 사성장군이 있는데요. 이런 인도 태평양 육군 사령관의 주도하에 브론슨 사령관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호주의 육군 참모총장 및 사령관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토론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브론슨 사령관이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협조하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대만 사태 등 이런 분쟁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군은 1979년 월남과 베트남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실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전으로 해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중국군의 첨단 장비와 대규모 훈련을 되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스펙대로 훈련한 대로 발휘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전쟁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전쟁의 안개라고 합니다. Fog of War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작전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만 침공도 아주 고난도 작전에서는 결정적 한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과 적응력이 부족하면은 훈련이나 시뮬레이션으로 이를 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모든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다양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전투 중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 복합 전장 환경 이런 데에서 적응력이 뛰어나고 그 적응력을 계속 키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에는 그런 경험이 없고요. 그런 기회도 적었고요. 현대전에는 연합작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연합작전, 협동작전, 육해공군, 그러니까 군과 군 사이의 협동작전, 그리고 전자전, 사이버전 등 이렇게 영역을 넘나드는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국군의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못할 경우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건데요. 지휘관들이나 장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제대로 내리고 그다음 위기관리를 하고 부하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시진핑이 계속 숙청을 하기 때문에 과연 능력보다 시 위주의 인사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뜩이나 실전 경험이 부족한데 이들 인사가 유사시 대만 침공 사태나 이런 데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연 2027년 시진핑의 지시대로 대만 해방전쟁, 대만 침공전쟁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시진핑과 중국군은 많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6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만군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있는데요. 드론이 중요하다, 포병이 중요하다 이런 전술적 교훈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교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군, 대만군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교훈, 첫째로는 군사적 우위만으로 신속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방어막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방의 지원도 컸고요. 우크라이나 군의 지휘부의 효과적인 지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으로 이 3년째 지지부진한 전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그러니까 군사적 우위만으로는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고요. 둘째, 현대전은 아주 복잡하고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작전 계획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고 드론이나 전자전, 정보전 같은 이러한 복잡한 전쟁의 양상들이 전쟁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은 이에 맞춰서 정보 지원 부대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드론과 정밀 타격 무기, 사이버전, 네트워크전 이런 데에 투자를 늘리면서 관련 훈련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휘 체계와 전장, 정보력, 그리고 통합작전의 중요성. 러시아군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휘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통신망이 마비가 되고 정보력이 부족해서 결국 전투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혀가지고 이게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중국군은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지휘 통제 컴퓨터 정보 체계, 그러니까 C4I라고 하죠. 줄여서 C4I를 체계를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그 다음에 합동작전 능력을 제고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패와 정치적 통제의 위험성. 러시아군의 무능력 이유 중에 하나가 부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대규모 방산비리를 통해서 무기 성능이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무기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면서 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또 하나 그리고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허위보고나 무책임한 작전을 일삼는, 지휘를 일삼는 이런 지휘관들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러시아군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이 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려고 숙청의 칼날을 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불신과 숙청이 더 거세질수록 실전 준비 태세는 약해진다는 역설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적 비용의 상승. 러시아는 전쟁을 장기적으로 치르면서 국제적 고립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경제 제재와 공급망 차단도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러시아와 같은 국제사회 제재, 외교적인 고립, 그리고 경제적 타격 등 이런 종합적인 비용을 반드시 치러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정법 국민 요소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전을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 초반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수를 고집하면서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X 등 이런 소셜미디어에 나오면서 국제 여론전을 주도하고 국민적 결속을 도모하면서 결국 서방 세계에서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항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대만 사회 내부에 상대로 인지전, 여론전을 가열차게 펼치면서 내부의 역량을 갉아먹고 국제 상대를 대만을 고립시키는 이런 책동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반대로 그에 대한 대응책에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듣고 대만과 중국 사이의 치열한 수싸움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 정서가 많이 변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많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애몬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피하고 우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you